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더십에 관한 두 번째 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공부는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께서 쓰신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영어로는 Transforming Leadership에 관한 그런 책의 내용을 함께 요약된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한 비평과 또한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는 또 공감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또 약간 부록으로 함께 다룰 그런 예정이니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오늘은 그 3장의 그런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2부의 그 내용 중에 체스 게임과 권력 투쟁이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더에 관련된 그러한 공부 중에 이 리더가 여러 다양한 그러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주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경영학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성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관점으로 리더십을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정치학 쪽에서는 전체 국가의 어떤 권력 구조나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어떤 권력의 행사와 관련돼서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이러한 트랜스포밍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어떤 강의를 통하여서 리더십 이론이 정립되었고, 또한 바로 이러한 정치학자인 번스 교수님께서 이 국가 사회 여러 구조들을 보면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지도자들에 관한 그러한 바른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리더십의 학문이라는 그런 학문의 어떤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이 번스 교수님에 관한 저작들을 공부하는 것은 리더십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적인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의 그러한 첫 번째 그러한 내용은 바로 어떤 체스 게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가끔씩 자기 조카와 이렇게 체스를 두는데 항상 조카에게 진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번스 교수님은 자신이 움직일 그런 폰, 퀸, 킹 이란 바로 자신이 움직일 것만 관심을 가지는데, 자기 조카는 그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그게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늘 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권력을 다룬 어떤 국가, 그리고 이 권력을 또한 취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이것을 이양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커다란 어떤 체스판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리더의 자질과 관련된 그러한 첫 번째 부분의 체스 게임과 권력 투쟁과 관련돼서 번스 교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에 영국의 여왕이었죠. 지금도 이 영국의 여왕이 있는데, 참 이렇게 여왕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왕을 섬기고 또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는 잉글랜드가 유일한 그런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 체스 게임을 바로 권력 투쟁의 장과 비교를 하면서 이 체스 게임을 한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급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대립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대조적인 힘, 그리고 몹시 사나운 변수들의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과 함께 인간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이 리더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대한 체스판 가운데 이 말들을 옮기면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이, 거대한 인간 체스 말을 가지고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떤 리더십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가들, 즉 체스에 대한 대가들이 체스판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리더십을 연구하는 바로 우리들이죠. 이렇게 리더십을 공부하기 원해서 여기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러한 우리들도 이 판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어떤 형성해 나가는 그리고 바로 인간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니면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구조,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체스판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모든 그 체스의 그런 전체 판 가운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가 주변적인 그런 환경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그 체스를 움직이는 그러한 그 인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 개인의 관점과 또한 여러 상황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의 시우아이족의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이 시우아이족의 그러한 작은 그러한 정치죠. 그러한 정치에서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간의 어떤 상호의존적인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호의존적 관계,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야심이 있는 어떤 빅맨, 이 빅맨이라는 것은 영어로 빅, 큰 맨,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얻기 원하는 어떤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한 빅맨은 이 돼지의 목인 타로 토란을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로 토반을 재배하려면은 노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두고 타로 토란을 재배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그런데 이제 이 타로 토란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타로 토란이라는 것이 돼지의 먹잇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로 토란을 여러 부인을 두고 그 다음에 부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 타로 토란이라는 어떤 식물을 재배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타로 토란을 통해서 이 돼지를 먹이고, 그리고 돼지를 키워가지고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것을 잡아서 축제에 이걸 잡아가지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를 열고 이 돼지를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축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최상급의 돼지를 제공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을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인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공리주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리주의 원리가 바로 이 아프리카 시와이족 속에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이지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리더가 되도록 해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을,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전 국가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과연
이번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슷한 예가 있는데 반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투 가문에서 여기에 나오는 추장은 리더죠. 이 추장은 정력적이고 능숙한, 정말 정력 힘이 있고 아주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 이제 바로 추장이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족민의 충성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능숙함, 이게 정력이라고 했죠. 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의미라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바간다라는 그러한 족이 있는데, 바간다족, 여기서는 죽은 왕의 아들만이 카바카, 즉 통치자로서 왕위를 계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부인의 아들 간의 살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카바카라고 좀 특이한 말이네요. 바카. 이게 통치자라는 그런 아프리카 말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거죠. 이 바간다족은 아무튼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왕위를 계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게 일부 다처제가 있는 그러한 부족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 아들이 태어날 텐데 바로 거기에서 바로 살인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이죠. 반면에 이제 또 여성의 그러한 혈통을 통해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벤바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벤바라는 부족이 있는데, 여기는 그 여성을 통해서 그렇게 왕위가 계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보니까 딸을 통해서 계속 계승이 되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딸을 통해서 이렇게 왕위 계승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로 다툼이 있고 막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좀 지나와서 이제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마라타족은 엄격한 계급과 카스트 제도의 뿌리를 둔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엄격하죠. 그래서 위에 승려가 있고 그 다음에 군주 귀족이 있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속적이니까 안정된 그런 구조 같이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놓고 벌어진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라타족에서 카스트 제도의 그러한 뿌리를 두고 왕위를 계승한 그러한 마라타족에서 이 일들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왕실의 권위가 다 붕괴되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구조고 영속적이니까는 권력 다툼도 일어날 것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태어나는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왕도 되고 승려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안정된 그런 구조가 있더라도 이 권력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왕위 계승과 또한 어떤 왕권과 관련된 권력 관련된 문제가 하면 그 아무런 어떤 그런 구조라고 할지라도 결국 거기서는 유혈과 또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겪었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혈 사태가 나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해 버리는 거죠. 또한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트레우스 저택과 오이디푸스 저택에서 또한 끔찍한 왕위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아트레우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로마 히랍 시대 유명한 그런 장소였는데, 바로 여기서 역시도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또한 이제 로마로 가면은 로마에서도 이 로마가 힘이 커지면서 힘이 갑자기 로마가 이제 커졌는데, 근데 왕위 계승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왕권을 줄 것인가? 이 국가가 커지면은 그 왕은, 그리고 이게 인도자는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큰 권력을 이제 사람이 수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한 그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결국은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혈 사태, 엄청난 전쟁, 폭동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관련해서 통치권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소름 끼치는 길을 가도록 할 만큼 바로 이러한 통치의 권력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통치권은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바로 이 통치권이라는 문제이죠. 과연 누가 이러한 권력을 잡느냐, 그것이 중요한, 인류 사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과 제도로서 투쟁을 억제하는 것은 생존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참여적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관계를 배태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이러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이게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투쟁. 그런데 이 투쟁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가 없다면은 이 통치권을 위해서 이 투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과 제도가 필수적으로 통치권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차원만이 아니라 이 법과 제도가 있으면은 이 통치권이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힘, 그리고 어떤 무서움, 어떤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전한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 어떻게? 즉 어떤 지도자와 어떤 추종자 사이의 바로 그러한 올바른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바로 역동적이고, 바로 어떤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파워먼트. 바로 이것이 어떤 건전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구조라는 겁니다. 즉, 통치자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 통치자에게 선량한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의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추종자들이 통치자에게 많은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이 둘 간의 관계는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그리고 이 통치자는 진정한 리더로서 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번스 교수님은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쭉 영국사에 관해서 이제 번스 교수님이 이제 다루면서 말씀을 하셔서, 혹시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새롭게 영국 그 엘리자베스 당시의 역사 상황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에서 1603년까지 그 재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애칭이 뭐냐면은 훌륭한 여왕 베스라고 합니다. 굿 퀸 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유머러스하면서 애착이 있는 그런 애칭을 이렇게 붙여준 것이죠. 정말 그녀는 잉글랜드의 여러 제도와 또 신민들을 새롭게 만든 노련한 지도자로 기억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 신민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신민은 이 국민하고는 다른 거죠. 이 신민은 왕의 통치를 받는,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녀와 관련된 핵심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리더십 공부에 있어서,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즉 그녀는 과연 변혁적 지도자에 가까웠는가, 아니면은 거래적 또는 전통적인 통치자에 가까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또 번스 교수님 던지셨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역사의 산물에 불과하였는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의 그 삶을 말씀하시죠. 어린 시절에 엘리자베스는 그 어머니 앤 황후가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 간통죄로 고소되어 3주 만에 타워 그린이라는 곳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그런 왕인 거죠. 굉장한 어떤 권력, 집중된 그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헨리 8세가 왕후로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 앤 왕후에 대해 가지고 앤 왕후가 간통을 범했다라고 고소하고, 그래서 3주 만에 이 앤 왕후가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앤 왕후가 낳은 자녀가 바로 엘리자베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통죄로 고소됐잖아요. 그래서 처형됐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이 간통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 사생아로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의 공주의 칭호도 다 박탈되었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그 지위 자체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헨리 8세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이제 왕이니까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나라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이 수교를 맺는 예전 그 왕들의 중요한 방법이 자신의 자녀를 그쪽 나라의 어떤 왕자라든가 해서 같이 정략적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보니까 엘리자베스를 어느 나라에 줘가지고 신부감 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엘리자베스의 그 지위를 복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다시 복권시키고 공주의 칭호도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의 그런 상품 가치를 이렇게 쭉 높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칭호, 엘리자베스 공주라는 칭호하고 왕위 계승 서열이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이 영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왕권 시대에서는 이 왕위 계승 서열, 이게 왕위 계승 서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력이 안정되게 이양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누가 이 서열에 있느냐, 보통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영국은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먼저 낳은 자식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 사람 성별 구분 안 하고,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냥 낳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 여러 사람, 이제 헨리 8세 여러 아내를 두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난 사람 기준으로.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왕위 개설 서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칭호, 공주라는 칭호하고 또 왕위 계승 서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굉장히 뒤쪽에 밀려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여러 뭐 자기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위 계승 서열이 다가오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 계승권자인 이복 동생,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가 있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먼저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죽고 왕위를 계승받았겠죠. 왕위를 계승받은 이후에 6년이 지난 후에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니가 있었는데 메리, 이 메리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이 메리가 이제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가 이렇게 쓰나요? 6세에서 이렇게 메리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이 메리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메리가 스페인 왕위 계승자인 펠리페 2세하고 결혼합니다. 스페인 자체가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또 메리 자체도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은 구교잖아요. 그리고 조교개혁을 해서 이제 신교가 생겼죠. 신교. 이렇게 종교개혁의 영향이고 그리고 이제 구교가 있었죠. 둘이가 이제 종교개혁 때문에 싸우고 있었죠. 근데 여기 메리는 요 편이었다는 메리는 구교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교.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신교도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다 불태워서 죽였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세력의 지도자로서 누가 거목되었냐 하면 바로 엘리자베스가 이러한 저항 세력, 이 신교의 지도자로 거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다 화형됐으니까는 이 엘리자베스도 죽겠죠. 이대로 있으면은. 근데 이제 죽이지는 않고 반역죄로 런던 탑에다가 엘리자베스를 감금시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감금시키느냐? 이 메리가 죽을 때까지 1558년까지 감금시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때까지 엘리자베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역사의 희생자였고 부모 잃은 아이였고 사생자였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공주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또한 그 영국의 그러한 권력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좀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메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가진 이 순서대로 결국 1번 에드워드, 2번 메리, 3번이 엘리자베스인 거죠. 정확하게 이 왕위 계승권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국 이 사회, 잉글랜드 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그녀가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잉글랜드 안에는 바로 이러한 두 파 간의 그런 갈등이 심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카톨릭 세력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직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교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 신교와는 다른 그러한 세력들이 대외적으로는 또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또한 엘리자베스를 공격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엘리자베스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하고 사촌지간인 메리 스튜어트가 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인데 스코틀랜드 여왕도 구교입니다. 가톨릭적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메리 사이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1, 2, 3으로 왕위 계승되다가 이제 여기 다 끝나니까 이제 사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주 순서대로죠. 그래서 이제 메리 스튜어트가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은 그 권력을 이어받을 그 다음 왕이 계승자였던 겁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 다음 왕위 계승권자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권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왕위 계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잉글랜드 국정에 간섭하는 전초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계속 엘리자베스 통치하는데 계속 간섭하고 그 다음에 분열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이렇게 봐도 신속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메리 스튜어트가 어떤 거를 이렇게 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호하게 또 대응하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사촌 언니 노릇을. 그래서 그 모든 메리 스튜어트의 그런 위협들을 다 무마시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메리 스튜어트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의 그런 목숨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가 거두어졌어요. 잉글랜드로 가서 메리 스튜어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걸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메리 스튜어트가 음모를 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그를 이렇게 메리 스튜어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 놓은 거죠. 영국 안에 두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리 스튜어트 뒤쪽에는 이게 구교의 세력이 있습니다. 구교의 세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구교의 세력들이 잉글랜드를 접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는 신교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메리 스튜어트도 그 사촌도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증거를 엘리자베스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이 메리 스튜어트를 단두대에 세우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자기 사촌 동생을 처형한 것이죠. 참, 이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도, 왜냐하면은 여기 흔들리면은 이 영국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엄청난 세력과 이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자베스도 결단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고 왕위 계승권이라는 것이 이만큼 엄격하고도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편 신교도 의원과 지도자들은 가톨릭 교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엘리자베스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엘리자베스의 뒤에 있던 신교의 세력들, 이 신교의 세력들은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통치하면서 엘리자베스 신교니까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좀 제대로 붙들고 가기 위해서 좀 이 구교의 세력들을 처단하던가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강하게 엘리자베스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거죠. 강하게 요청하고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엘리자베스는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온건주의자,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그건 철저한 온건주의였습니다. 온건주의,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잘해주려고 하고, 온화하게, 그리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약간 품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건주의적 개혁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역사가 존 가이, 이 존 가이는 바로 그 당시에 신교와 구교 이런 종교개혁 이 분열 이것을 바로 냉혹한 논리다라고 이제 특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렇게 냉혹한 논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종교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신교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가톨릭교도들은 배반자들이다 라는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반대로 과거에는 이 메리가 신교도들 수많은 신교도를 화형에 처했죠. 이 복수를 하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구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라고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증오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깊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은 다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 굳이 이렇게 해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엘리자베스가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여러 국내외의 그런 여러 상황들에 맞닥뜨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강하다, 왕은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사실이 엘리자베스의 어떤 강인함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심은 어떤 말까지 나타나게 됐냐면은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은 여왕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여왕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신이 나에게 주신 고통은 사생아로서 그 태생이 천하고 교양 없는 여자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다 라고 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여자라는 그런 성별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멸시 그리고 모욕 그리고 의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자베스는 내가 약하고 무력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왕의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무서운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왕의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왕의 마음 그리고 용기가 있다. 어떤 이런 왕의 마음과 용기 이러한 것이 정말 이 엘리자베스를 영국의 그러한 여왕으로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왕으로서 정말 그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왕의 마음과 용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봤을 때는 리더십의 마음과 용기가 나한테는 있다라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를 만난 사람, 그러한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특히나 또 여성분들이 많이 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욱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는 성에 대한 나약함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여성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여성 리더십에 있어서도 왜냐하면은 리더로서 남자든 여자든 다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서 연약하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거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를 주면은
남자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지. 그러니까 어떤 강인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엘리자베스가 바로 이 섹슈얼 섹슬리 위크니스, 이 성의 어떤 나약함, 이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번스 교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질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공적 가치들로 지도자를 평가하지만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신민들에게는 질서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내전이나 폭동이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왕의 생존을 의미하며 여왕의 죽음이 내전을 초래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 그 여왕이 살아있는 것, 바로 이 생존,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녀가 살아있어야지 바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 집안에서도 가장이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어느 팀에 있어서도 이제 뭐 팀장이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어떤 나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녀를 정점으로 한 질서는 안정된 사회에 대한 비전 이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녀는 요즘 선거운동과 비슷한 순행과 같은 것을 하였어도 그녀의 시민들은 시민이 아닌 피지배인민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보호자, 주권자, 통치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요즘 선거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켓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통보도 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도 또 영국에 봐도 영국 여왕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거리 행렬 하시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손을 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엘리자베스가 어떤 국민의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정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엘리자베스는 엄연히 통치자고 주권자였습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질서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에 대한 충성이 깨지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차이들, 여전히 그런 차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든 것이 중심이 바로 엘리자베스였고, 바로 그녀는 모든 사회적, 도덕적 질서의 안정을 보증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변화, 모든 그런 차이점들은 잉글랜드와 그 군주에 대한 충성 속에 다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라는 것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신장된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희생함으로 보호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나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자유나 아니면 정의,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자유와 정의, 논리가 이렇거든요. 자유와 정의도 국가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안전, 국가가 안정되게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가지고는 바로 이 자유나 이 정의가 일부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니까. 이 모든 나라의 그런 발전 과정 가운데서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때때로는 어떤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고, 어때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고, 어때는 약간 불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안정, 국가의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묻혀버렸다는 거죠.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뭐 그런 예들로 1579년에 존 스터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왕이 카톨릭 교도인 프랑스 공작과 결혼하려 한다는 그런 소문을 공공연히 이제 뿌리는 그러한 소책자를 이제 출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판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나이가 많았죠. 나이 많고 후사가 없는, 즉 자식이 없는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에 대한 걱정에 불을 지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왕위 계승. 이 왕위 계승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모든 질서에 따라서 왕위가 잘 계승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의 공포를 일으킨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자베스가 있으므로 과거 이제 구교와 신교 사이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균형 가운데 잉글랜드가 있었는데 그녀가 왕위 계승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시 이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존 스터브가 청교도들 있잖아요. 개신교죠. 종교개혁에 따른 그렇게 따르는 그런 청교도들 그들에게서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식 있고 그리고 이제 뛰어난 어떤 일종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죠. 그녀는 그녀의 외국인 지배자에 지배당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은 외국인 프랑스의 지배자에 지배당할 것이고 잉글랜드는 그녀의 통치자가 될 사람에 통치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프랑스 어떤 공작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 프랑스 공작이 영국을 다스릴 것이고 잉글랜드를 다스릴 것이고 그 프랑스는 구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교의 그러한 영향 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신교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인해서 여왕이 화가 폭발해가지고 그가 만든 책을 금서로 해버리고 그 스터브스, 존경받는 스터브스 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계승과 관련돼서 왕권과 관련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 다양한 변수 가운데 위태한 상황이었던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녀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번스 교수님 이렇게 보십니다. 바로 그녀가 르네상스의 새로운 흐름에 민감한 세상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인문주의가 이제 꼽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이런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그런 변화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역 없이 외국 사절과 대화를 할 정도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능숙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탁월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협상이나 어떤 그런 통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이끄는 그 시대 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윌리스 맥카프리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그녀의 궁전을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가 꼽힐 수 있는 지적 교양의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궁전, 즉 엘리자베스 궁전을 바로 그 학자들과 또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어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궁전을 그렇게 채웠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은 지혜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그녀를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지식의 세계라던가 아니 학문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있으시잖아요. 세종대왕 그분이 가서 집현전에서 학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음악도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 과학기술과 같은 것도 만드시고 이렇게 바로 이 다방면에 과학, 예술, 학문 이런 부분들의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여러 위태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엘리자베스를 왕권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 여성 리더들, 지도자들도 참 가졌으면 좋겠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올해 또 이렇게 리더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기민한 판단력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굉장히 똑똑했다는 것이죠. 즉 경쟁 상대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권력 수단을 예리하게 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가, 왜 나에게 접근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의 수단은 무엇인가,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뭐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지지 아니면 어떤 무기들, 이런 무엇이 그 권력 수단인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촌 메리 스튜어트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깨고 막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하고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속성, 정확성과 신속성,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능력들이 지도자에게 그리고 통치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인간의 야심과 경쟁에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도 직관적인 이해력도 겸비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야심이 뭔가, 인간 자체 여러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엘리자베스가 40년 동안 추미론하고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추미론 많이 들어보셨죠? 추미론. 그러니까 거의 영국 잉글랜드 시대의 어떤 의사결정 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추미론. 이 학자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이제 모여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프리비 카운슬, 뭐 카운슬, 아무튼 그러니까 회의처죠. 이 추미론이 이제 결국 영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니치나 어떤 궁전에 회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국사를 논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리니치 천문대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뭐 별도 관찰한다거나 그러면서 식사도 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추미론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거만하고 전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다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권력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들을 거리낌 없이 또한 모욕하면서도 정치 군사적 경험들을 충분히 흡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미론 의원들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그들을 잘 운영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녀는 이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아니면 소규모로 그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이 추미론 의원들이 전체 모이기 전에 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뭐 식사도 사드릴게요 하면서 뭐 어디 좋은 자리에 한 몇 명 모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다 모인 것보다 몇 명 모였는데 자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자베스 의견을 슬쩍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도자가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자주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 통하면은 잘 알게 되니까 결국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 자신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 리더가, 인도자들은 정말 이 그러니까 합의체, 카운슬, 합의체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는 국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합하면서 서로 잘 의사소통하면서 또한 어떤 약간 권력 관계가 있겠지만은 잘 이끌어가는가. 바로 이런 그러한 기술, 테크닉,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이제 탁월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어떤 오랜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는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무력이 사용되는 거니까 좀 주춤하고 온건한
개혁파였잖아요. 그녀가 온건한 개혁파였으니까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미론 의원들은 이제 어떤 군사적 행위를 할 때 엘리자베스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는 가서 압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리더가 알아가지고 가서 뭐 어디 대포를 쏴라든가 어디 진격해 그럼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머뭇하고 있으니까는 빨리 해야 되는데 추미론 의원들이 속이 터져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 억지로 압력 가하는 건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는 잘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야기 듣도록 그 마음을 구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관계 형성, 리더와 추종자들과의 그러한 상호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미론 의원들은 그녀가 무엇을 행하는지 압박을 가해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전제적이지만 신중한 군주, 그러니까 어떤 전제 군주이지만은 또한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러한 군주와 또한 이 추미론 의원들은 충성스럽지만 의심해보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좀 여왕에게 충성하지만 그것이 맞을까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고 이제 의심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결정을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은 그걸 재촉하는 그런 추미론 사이에 모자가 있으면 균형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추미론과 이 여왕 사이에 바로 이 여왕 사이에 균형, 이 밸런스가 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저도 이제 통합적 리더십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게 밸런스, 이 균형 잡힌 것을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지 이 둘 간의 그런 관계가 건전해지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동양에서도 뭐 충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런 균형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버너스 교수님은 하나의 어떤 집단적 리더십과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집단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바로 여왕이 추미론을 잘 다루고 또 이렇게 구슬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카프리 역사가죠. 맥카프리는 되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의 특징과 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녀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군주제를 상속받았다는데 그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런 어떤 균형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엘리자베스가 어떤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은 헨리 8세가 만들어 놓은 아주 전제적인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왕이 좀 온건하다 할지라도 그 왕의 권위 자체가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미론과의 원만한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는 이들을 움직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죠. 여왕이 강력한 그냥 권위 아래서 태어난 이 여왕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이 가능하였고 영국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네, 떠오르네요. 뭐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자베스는 종교적 폭력과 잔인한 정치 투쟁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전처와 수십 명의 혈족들, 법률 고문,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처형했고,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는 경쟁자 메리 스튜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쟁자 및 스페인 등 대외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 그녀가 물려받은 이러한 불안정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국내 질서 유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녀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즉
질서 유지, 질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는 바로 대부분의 그 당시의 통치자들은 바로 철권 통치를 했어요.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질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철권 통치입니다. 통치. 철권. 뭡니까? 우리 게임에도 철권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그냥 질서에 벗어난다, 그럼 다 죽이는 겁니다. 다 가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주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건한 개혁파니까. 바로 그런 온건한 개혁파, 그녀의 그러한 마음을 형성할 수 있던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종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그녀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신체와 재산상에 있어서 전횡적인 권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음미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철권 통치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 헨리 8세의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통치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도감을 계속 유지하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녀는 계속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질적으로 전제군주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녀의 어떤 불굴의 의지, 어떤 불굴의 의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지하고 일심으로 다져진 의지, 이것도 의지, 두 개의 의지,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의지하고 일심으로 다져진 국가를 사랑하는 그 일심의 의지, 이 의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카톨릭 교도들도 프로테스탄트 광신자들도 만족하지 않았던 종교법안 세틀먼트 오브 릴리전, 세틀먼트 오브 릴리전,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 구교도 만족 안 하고 신교도 만족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중립적인 입시를 취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거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잉글랜드 국교를 좀 더 세속적인 기구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그녀 나름의 관용과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한 거대하고 폭넓은 안정화 센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용, 중요한 의미죠. 관용.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또 호혜적인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실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종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싸우지 못하도록, 이것도 결국 분쟁을 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싸우지 못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이 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가 된 것이죠. 이 테두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안정화 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불안정한 세계로 인해 그녀는 안정을 가능하고 좀 더 거대한 변혁이 불필요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용적인 책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용적 책략인데, 즉 엘리자베스는 거대한 변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자기도 죽고 다 죽으니까. 뭐 메리 여왕처럼 그냥 뭐 신교도들 다 화형시키는 거, 이런 거대한 변혁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도리어 긴장이 높아지나. 그러니까는 작은 변화들을 계속 실천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큰 것은 바꾸지 못하지만 작은 거, 예를 들면 집안의 뭐 구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을 바꾼다던가, 프사를 바꾼다던가, 이런 아주 작은 그러한 행동들, 작은 변화들을 우리 삶에 주는 거죠. 국가에서도
뭐 거창한 그런 뭐 테네시강 사업 뭐 이런 아주 커다란 사업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한 변화들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안정화는 된다는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역사가들이 평가해 즉 더 폭넓은 목표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변하는 거 싫다. 우리나라 크게 변하는 거 싫다.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면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온건한 개혁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모토는 항상 전과 다름없이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원어로 쓰면은 항상 전과 다름없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약간 엘리자베스 리더십이 좀 마음에 많이 닿는데 큰 변화를 저도 좋아하진 않아서요. 네. 바로 샘플 에뎀 항상 전과 다름없이 이게 모토였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막 한자로 있겠죠. 뭐냐 초지일관 우리 고3 선생님이 이게 졸업할 때인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윌리엄 맥카프리는 변화 속에서 그녀가 사회 구조 내의 위협적인 불화, 즉 무질서와 최악의 경우 반역과 폭동을 우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맥카프리는 바로 최악의 경우를 상상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최악의 경우에는 다 죽고 폭동 난다.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도 생존하고 그렇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즉 엘리자베스는 생존자의 기질을 가지고 안정 속에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낮은 위험 수준에서 제한적이지만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는 신중하고 거래적인 생존자들의 전략을 사용했다. 신중하고 거래적인 생존자 전략. 그러니까 생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내 생존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거래적인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번스 교수님은 엘리자베스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결국 거래적 리더십이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살아남음으로 그녀의 조국이 생존하도록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이 글에 대해서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께서 엘리자베스 리더십을 잉글랜드에서 그녀가 처한 내외적인 상황에서의 신중하고 거래적인 생존자들의 전략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녀의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자베스의 성장 환경과 그녀의 내외적 환경에서 단지 생존을 위해 통치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성장 과정이 힘들었죠. 자기 어머니가 채용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누나가 뭐 사람들 다 화형시키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언니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고 독살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활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국가나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잉글랜드를 정말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우겠다. 난 어떤 그런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자기 생명만을 유지하기, 왜냐하면 자기 생존
생존을 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이니까.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잉글랜드의 발전과 또한 번영을 위하여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 여러 어려운 환경만을 가지고 그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발현했고 자신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토의할 그런 상황들은 이제 번스 교수님이 16세기의 절대왕정 시대 잉글랜드 국왕인 엘리자베스의 예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다루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이 권력이 중요하고 왕위 계승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여인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잉글랜드 내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왕권과 같은 그런 상권이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분립되어 있는 우리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 하에서 엘리자베스 이란 어떤 리더십,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그러한 이 권력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 형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기존 권력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하게 이 권력이 행사되고 그리고 그것이 통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엘리자베스의 어떤 권력의 그러한 유지와 왕위 계승에 관해서 봤다면, 두 번째는 이 세력 균형에 관해서 좀 더 근세에 들어와서 그런 예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세력 균형. 이 권력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 국가에 있어서는 권력이 독점되어 있거나 그러면 지금도 아무튼 분립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대통령과 의회와 사법부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 간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거기서는 어떠한 하나의 어떤 국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이 그 영향을 행사하지만 지배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배 해소도 안 되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권력이 유지되어 가는가, 권력이 분배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력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 또 나오네요. 밸런스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에티오피아의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1936년에 에티오피아 황제인 하일레 라시에라는 분이 이제 국제연맹에다가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자신을 침략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국제연맹이 힘이 약해가지고 이 파시스트를 막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이 국제연맹으로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돕기로, 그리고 침략받으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침략에 대해서 도리어 공격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연맹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는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에티오피아가. 그런데 국제연맹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이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제국이 붕괴한 뒤에 어떤 승전국들이 맺은 유럽 협약이 있답니다. 컨설트 오브 유럽 협약,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 세계 식민지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강대국들끼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해놓고 식민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또 다른 예로 30년 전쟁이 진행되던 17세기 초에 프랑스의 승려 크루세는 어떤 분쟁 중재를 위한 어떤 회의체를 한 도시에 설립하자라고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펜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 간의 정의의 규칙들을 확립하고 그 판단에 따르는 군주들의 회의, 펠리먼트 오브 프린세스를 또한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군주들이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의 그리고 규칙들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을 확립하자. 그리고 이제 제레미 벤담은 세계 법원의 출현을 또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통치를 위해서 세계 법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15년 6월 미 대통령 태프트는 평화를 강제하는 연맹을 창립하는 의회의 사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어떤 평화를 강제하는 어떤 연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가 간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연설하는 걸 보고 이제 이분 태프트는 공화당 쪽이었던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윌슨 대통령이 나오는데 윌슨이 그걸 보고 이제 고물 받은 거예요. 윌슨은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이제 유럽을 순방하면서 우드로 윌슨께서 이 대통령께서 1916년 3월에 그 연맹이 첫 번째 이제 국내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 세계적인 국가연합을 창립을 주도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전 세계적 국가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간 것이죠. 유럽을 가가지고 이제 인도가 이 연맹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연맹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면서 이제 연맹 규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규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한 어떤 회원국도 다른 연맹 국가들 모두의 선전포고를 여기서부터 연맹 규약을 위반하고 전쟁한 어떤 회원국도 그러니까 어떤 규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연맹 규약이 있는데 규약을 어기고 전쟁한 회원국은 연맹의 회원국이겠죠. 연맹의 회원국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여기 연맹 구성원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맹의 구성원의 한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런 연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는 1대 다가 되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제 연맹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드로 윌슨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약이죠. 국제 조약. 이 조약은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그래서 1919년 9월 달에 대통령 전용 기차가 있다고 합니다.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막 외친 거죠. 그 외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만일 단결된 국가들이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전쟁에 죽어간 병사들, 그들의 미망인과 고아들 같은 약자들은 다시 한번 역사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폰이 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연맹을 통해 가지고 국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이 세계대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대통령 전용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완전히 탈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적수가 있었습니다. 이 윌슨이 민주당이 되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이름은 헨리 캐봇 로지는 오두막 같은데 헨리 캐봇 로지는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 외교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윌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헨리 캐봇 로지가 또 굉장히 수완가 있기 때문에 거래적 지도자, 그러니까 주고받는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을 발하면서 윌슨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방어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조약을 통과시킨 거 조약 비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조약 비준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이 베르사유 조약, 이 규약, 이 페이지가 268쪽이 되는데 그 본문
전체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렇게 읽었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 2주 동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한 글자씩 읽으면서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치밀하게 반대한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 로즈의 거래적 리더십이 윌슨의 변혁적 리더십을 이기고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 안 하는 걸로 미국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국제연맹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유럽 사회는 실용적인 세력 균형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용적 세력 균형. 그러니까 서로 간의 나라에서 유익되는 것을 하면서 서로 균형을 유지하자. 뭐 통상이라든가, 뭐 외교라든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리적인 걸 추구하자 이런 것인데 그것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뭘 때문에 무너졌냐면은 결국 이제 무솔리니가 추축국에 이제 합류하고 유럽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 국제연맹이 살아있었다면, 이게 힘이 있었다면은 2차 대전을 막아냈겠죠. 근데 힘을 실추한 국제연맹이 에디오피아에 침략한 이탈리아를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번스 교수님은 히틀러를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에 이제 또 주범이잖아요. 히틀러가 독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과 하였지만 결국 독일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은 후에 그녀의 어떤 통치 기간에 은폐되었던 정치적 종교적 긴장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찰스 1세 때, 찰스 황태자가 있는데 찰스 1세 때, 이게 언제냐면은 1640년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명예혁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통치자, 룰러가 지도자와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침식당하는 이유는 지도자, 리더와는 달리 그들이 다스리는 시민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엔 서로 힘을 실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유대가 지속되어야 하며 유대라는 것이죠.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유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따르는 자들의 필요와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바로 리더가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응.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이슈가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면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뭐 하수도가 막혔다. 그래도 가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어떤 도로에 뭐 밴드질이 뽑혔다. 계속 가서 그걸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반응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한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교통. 그래서 그걸 해주면서 사람들이 정말 저 괜찮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파워먼트를 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 선거에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누가 더 잘 반응하느냐 그겁니다. 결국 게임이 누가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느냐,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 또 가서 그뿐만 아니라 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함께 울어주고 그들 위해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동감을 해주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임을 얻게 되고 임파워먼트, 그 다음에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끊임없는 순환작용, 이것이 바로 통치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제군주에 있어서는 바로 시민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내전은 국민과 고립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한 어떤 왕에 대응해서 의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최고의 주권, 왕이 가진 그 최고의 주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받기 쉬운 체스판의 폰과 같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가는 그런 병사 있죠. 그래서 멀리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결과 그들은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왕실에서 무슨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내전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폰들만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교수님께서는 폰은 사실 끝에까지면 맨 끝에까지 가면 폰이 여왕의 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치자 아래에 있는 그 시민들은 결코 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운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폭발하고 혁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평을 잠깐 해보면요. 이제 번스 교수님은 과거 왕정 시대는 군주라는 절대권을 가진 왕을 통치자로 이제 간주를 하였지만, 간주하지만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 군주의 왕에 대해서는, 즉 주권을 가진 통치자는 결국 시민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상호간의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치자는, 그러한 전제군주하에서 통치자는 리더는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이 아닌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치권의 한계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 과정과 명예혁명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문제나 어떤 그런 한계, 통치자의 한계 이런 부분들도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을 떠나서 이 전체적인 구조, 사회 구조 자체가 결국 전제군주제에 하에서는 결국 왕과 시민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의 인파워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고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토의사항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국제연맹과 관련된 미국 역사 가운데 상원의원 로지와 또 이제 대통령 윌슨을 비교하면서 로지를 거래적 리더십으로, 그리고 윌슨을 변혁적 리더십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변혁적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거래적 리더십을 따라 국제연맹 참가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을 이기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과연 변혁적 리더십은 좀 뭐 어떤 가치, 국제연맹을 만들자, 이런 어떤 가치 있잖아요. 이런 만들자. 근데 마음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좀 약간 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거래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쉽게 거래적 리더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미국이 빠짐으로써 2차 대전 막지 못했고 결국 2차 대전 때문에 미국이 진중한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렇다면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을 이기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좀 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좀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감적 리더십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적 리더십은
이제 DBR, 그러니까 동아리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여기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부록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록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직접 좀 다가올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도 좀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요 인터뷰는 이제 뉴욕에 계신 분인데, 이제 라스무스 후가드 포텐셜 프로젝트라는 회사의 CEO인 라스무스 후가드, 이분 뉴욕에 계신데, 이분을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강진함 기자님이 가서 취재한 그런 내용을 정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공감의 리더십. 영어로는 compassion 네이트 리더십이죠. 컴패션 하면 긍휼인 거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내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사무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애착과 어떤 걸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능력인데,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냉정한 피드백과 또 어떻게 보면 심하면 해고 등 여전히 리더십에게 요구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리더십에서 바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이입입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을 읽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엠퍼티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입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솔루션을 해결해야 제시하려고 하는 유혹을 견뎌야 된답니다. 보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먼저 말을 해서 솔루션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먼저 남자는 보통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방법을 계속 제시한 바로 그런 룰을 범할 때가 많은데, 마음을 읽어주는 게 먼저인 것이죠. 바로 그런 똑같은 그런 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마음 챙김과 충분한 휴식으로 리더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십 연구 기업이며 최근 수년간 공감의 리더십 연구를 진행하는 포텐셜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텐셜 프로젝트 회사의 CEO 라스무스 후가드께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나 그 좀 지난 그런 시대에 리더는 어느 때보다 공감이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컴패션. 공감을 어떤 그러니까 PT, 동정이나 아니면은 동조, 심퍼티, 이 동조라든가 아니면은 감정이입, 여기 감정이입 나옵니다. 감정이입, 엠퍼티. 이것과는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 첫 번째 PT, 동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어떤 유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조, 심퍼티는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어떤 의지, 그리고 엠퍼티는 그 감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감정화하는 것이죠.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공감은 타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의 그런 상태로 당사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자문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입인가 아니면은 공감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은 내가 과연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팁이죠. 이제 감정이입의 경우에는 그 외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어떤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공격한 사람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위협적인 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되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직원들의 처지에 감정을 이입해서 그의 어려움을 자신이 떠안는 그런 실책을 범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리더는 공감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감 리더십에는 어려운 일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내는 능력인데 인간적인 것과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배터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과 또 어려운 일들, 내가 뭐 해야 될 프로젝트라든가 어려운 그러한 일들 두 개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포텐셜 프로젝트 이 회사에서 1만 5천 명의 리더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떤 공감, 즉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지지죠. 이러한 어떤 공감과 지혜, 어렵더라도 어떤 것을 해야 할 그런 용기를 겸비한 리더가 조직의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즉 직무 만족도 관련돼서는 86%가 올라가고 업무 성과는 2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 일하다가 그것은 64%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리더십은 리더와 직원들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에게 회사의 상황을 또 공유하는 것들 통하여서 더 강력한 헌신을 통해, 즉 그렇게 해주면은 조직원들이 더 강력하게 리더나 회사에 더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며 사람들도 공감 능력 있는 리더를 더 유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무관심과 자원 부족으로 사람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사를 떠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이 싫어서 떠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공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어떻게 인솔해야 되는지 하는 지혜, 공감 플러스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로 에어비앤비의 경우 2020년 CEO 브라이언 체스키가 19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공개 소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다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직원들에게 이제 공감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상처를 준 것,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넉넉한 어떤 퇴직금 및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로 이 솔직함, 캔더라고 하는데, 이 솔직함이 공감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원들은 리더가 진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그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프로젝트의 최근 연구에서 리더 스스로가 공감 능력을 높게 평가한 그룹, 그러니까 난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있어, 이렇게 리더가 이제 평가한 그런 그룹에서는 그 그룹의 멤버들 중에 스트레스 지수는 66%가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그만두게 돼서 나 힘들어, 일을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은 200%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 문제가 아니라 사람 관계의 문제로 회사를 많이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은 회사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맛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성은 또 14%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감과 지혜를 두 축으로 이제 한번 놓고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축으로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이제 공감이 되겠고, 이게 이제 지혜가 되면은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게 나타나면 이제 지혜롭고 공감 능력이 많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름을 지혜로운 공감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공감.
그리고 지혜는 많지만은 공감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정한 실행, 정리 없이 그냥 실행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는 것, 이것은 비효과적 무관심. 무관심하고 또 효과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은 많은데, 공감은 많이 해주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바로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데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마음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공감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공감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이제 핵심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러나기, 한 걸음 물러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힘을 기억하기. 행동하지 않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막 쉽게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먼저 행동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그런 것이 도리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스스로 해결책 찾도록 해주는 것이죠. 5번째는 자기 관리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감의 리더십은 굉장히 감정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많이 관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관리되고 스스로의 마음 정비를 잘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걸음 물러서기. 한 걸음 물러서기란 사람에게서 멀어지라는 게 아니고 문제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산만함, 막 어떤 감정에 이제 몰입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막 그런 감정의 산만함이 없어야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걸음 물러서야지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리더가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구성원에게 자기 귀를 내어주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구성원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약간의 어떤 인간성, 이 인간성, 이걸 참 저도 잘 못하는 분야, 이 인간성, 휴머니티를 가지고, 그리고 먼저 이제 동료가 되는 거죠. 리더 전에, 팀장 전에 리더가 돼가지고, 동료가 돼가지고, 동료 옆에 가지고 내 어떤 휴머니티를 가지고 내 어떤 어려움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보스로서 생각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먼저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상황에서 이 리더는 바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직원들에게 명확한 그러한 어떤, 왜냐하면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메시지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공감의 리더십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꽤 긴 시간 강의를 하였는데요. 좀 유익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좀 그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 또한 여성 리더십,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럼 어떤 리더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업에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리더십 발휘하면서 모든 일 잘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